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전작신과 함께 재화벌에서 김자홍을 환생시킨 저승 3차사. 이제 마지막 49번째 망자만 환생시키면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강림이 자홍의 동생 수홍을 자신들의 마지막 귀인으로 정하자 염라는 다른 두 차사에게 성주신을 잡아올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성주신은 두 차사에게 그들이 잊어버린 천년 전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게 되는데 과연 저승차사들은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무비적 부비적에선 영화 신과 함께 인가연에 등장하는 성주신에 대한 이야기와 새 저승차사들의 과거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신과 함께 인과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영화가 두 번째가 돌아온다고 하니 저희 조회수 올라간 소리가 들립니다.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또 이렇게 또 한번 열풍이 불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조회수 기록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주신부터 알아보려고요. 네. 성주신은 1편에 나왔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1편 거의 막판에 쿠키 영상처럼 네. 나왔던 우리 마동석 씨. 네, 마형님. 네. 오, 그렇지. 성주신이라고 하면 집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집을 전체적으로 뭐 관장하는 뭐 큰 신이 아니고 집집마다 그 집을 보호하는 가택의 뭐 수호신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가택신은 많을 수 있겠네요? 그쵸, 성주신은 그러니까 집안의 그 전체적인 대장 이런 역할이고 뭐 부엌신, 뭐 안방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주본의 지방령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보호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되게 도와주는 뭐 그런 신이고 가택 신들을 통솔하고 집안 좀 기름 황복 같은 거를 관장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 매년 10월 달마다 나온 게 뭡니까? 추석? 그죠. 추석에 뭘 하죠? 추석에 이제 제사를 하죠. 제사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 추석 때 가을이니까 곡식들을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햅쌀 같은 걸 올리는 것처럼 네, 성주신한테도 이제 매년 10월에 햅쌀을 올리거나 막걸리를 새로 담아서 올리는 등 약간 그 집안의 약간 신으로 모시고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집안의 대들보 있잖아요. 그 대들보에 그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 단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탁 모셔놔요. 새로운 음식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걸 이제 새로 이렇게 바치는 뭐 그런 행위가 원래 존재했었고 그 성주 단지라고 하는 아까 그것은 집안의 대가 바뀌는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님이 계셨으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가 끝난 후에야 이제 새로운 단지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바꿀 수 있고 그 전에는 절대 그 그릇을 깨거나 뭐 바꾸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럼 불길한 징조 같은 거구나. 그런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들어온 적은 있어요? 해본 적은 있어요? 성주 단지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시대에서는 좀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집안에 부거를 달아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골집이나 아니면 큰 집을 가시면은 그 쌀독을 놓는 장소를 대부분 이 대들보 근처나 이런 데로 잡아놓는 이유가 약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대요. 저도 시골집이 그렇게 대들보가 있거나 이런 집은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좀 한옥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집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굳이 뭐 꼭 대들보가 아니더라도 뭐 중요한 위치에 놓는 거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 같은 이야기를 영화 안에 집어넣은 거군요. 그렇죠. 원래 그 신과 함께가 우리나라에 사는 토속 신앙 같은 거를 좀 많이 녹여낸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제 가택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지만 성주신이 그들과 다른 거는 대부분 일본이나 뭐 중국은 땅에 있는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신들인데 우리나라의 이 성주신은 하늘에서 직접 그 집이 새로 생길 때 내려오는 네, 하늘이 내려준 신이다. 그러네요. 네. 강하네요. 좀 더 이렇게 상위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죄와벌 전편이죠. 거기서 이제 쿠키 영상에서 이제 김민종 씨가 그래요. 기대하면서 일단 언제 또 교대하면서 왔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또 이제 그 차사로 등장하셔서 딱 그 모습 보니까 또 옛날에 그 고스트란 드라마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종 씨도 한번 또 이게 또 한번 해줬거든요. 정말 오래된 드라마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등장하셔서 마동석 씨랑 또 성주신으로 이렇게 딱
파이트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인과연의 실제 장면이래요. 네, 쿠키로 따로 찍은 게 아니라 그 장면은 그냥 쿠키로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마동석 씨가 성주신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번 편에 고물 모으시던 노인분으로 나왔던 네.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의 집에 성주신이 이제 마동석 씨인 거예요. 네. 그럼 또 그게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종 씨도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거고? 김민종 씨는 초반에 나왔다가 아마 광탈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허춘삼 씨인데 허춘삼 씨가 그 이제 수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되게 폐륜적인 것 같긴 하지만 영화니까? 네, 어쨌든 정말 수명을 다 하셨는데 손자가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를 못 데려가게 버틴 거예요. 네. 막은 거구나? 네, 차사들이 오면은 계속 안 데려가게 이제 막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염라가 움직인 건가? 그렇죠. 염라가 이제 좀 빡이 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곧 저승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1편에서 강림을 본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네, 또 손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자는 원래 영화가 아니라 원작에서는 좀 특별한 존재로 나와요. 그 가택신 중에 또 하나로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영화에서는 좀 삭제된 것 같고요. 일단 성주신과 허춘삼 그리고 손자 3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영화의 첫 번째 심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번 네. 눈물 한 방울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할아버지가 수명을 다하셨다, 손자가 아직 어리다, 아까 말한 성주 단지가 있다. 요거 3가지만 일단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까 전에 성주 시인 때문에 좀 화가 난 염라가 이 김소홍의 재판을 허락해준 대신에 강림에게 데리고 오라고 해요. 허춘삼을. 그러니까 덕춘과 해엄맥을 이승에 보내서 성주신과 만나게 하는데, 성주신이 좀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죠. 천년 전에 내가 너네들 데리고 왔어. 그렇죠. 네, 본인이 저승 사사였다는 걸 밝히게 돼요. 그러면서 해엄맥과 덕춘의 과거가 이번 편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게 되죠. 진짜 궁금한 게 마동석 씨가 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의 전달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싸우는 장면은 다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만 아마 이제 강림이나 이런 쪽이랑 싸우는 건 아닐 거고, 아까 전에 말한 뭐 김민종 씨랑 처음에 좀 뜨고 누가 찾아와요. 그게 원작대로 반영이 되면 그분들하고 또 한번 싸우실 예정인데. 다행이네요. 네네네. 싸우는 걸 원하는데 사람들은. 조금 더. 그렇죠. 왜냐면은 마동석 씨가 부산행이나 범죄 도시에서 보여주는 액션들 있잖아요. 그 액션들을 과연 감상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과연 감독님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분들도 과거가 좀 어마무시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에 비중을 뒀다 하면은 좀 앞에는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흘러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왜냐면 뒤에 얘기만 풀어도 사실 영화 한 편이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까지 왜 넣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덕춘과 해엄맥의 네네. 스토리를 또 가볼까요? 두 저승차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모티브나 이런 게 좀 있긴 해도 과거로 다룰 수 있는 신화를 주호민 작가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창작한 이야기라고 해요. 오리지널이네요. 네, 오리지널 만화책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성주신이 저승차사일 때 죽어가지고 그의 인도로 저승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설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원작에서는 그들의 과거가 이 신화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엄맥은 살아있던 시절에 이 술 때문에 아내와 두 아이를 화적대에게 잃었던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군관이에요. 여기서 또 눈물 포인트가 하나. 해엄맥이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진행시킬 동기부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1차적인 포인트고, 화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랑캐들을 잡는데 좀 그 관리들한테 미움을 사요.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얀 털가죽을 입고 오랑캐들을 막 죽이면서 버티고 버텨서 그곳에 또 수비 대장이 돼요. 그러면서 별명이 하얀 사기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되게 하얀 삽? 네, 오랑캐들한테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투를 잘하는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네네. 하필이면 또 덕추는 북방의 그 오랑캐 소녀예요. 이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오빠와 함께 고아가 된 오랑캐 아이들을 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아이들은 모두 이제 그 해엄맥에 의해서 부모를 잃은 그런 설정이에요. 해엄맥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었는데 그 죽인 오랑캐들의 아들, 딸들이 모여갖고
이제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였군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이거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덕춘과 해엄맥이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애들을 보니까 해엄맥이 또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죽이지 않고 일단 살려둬요. 그러면서 뭐 남몰래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의 그 유대 관계를 쌓습니다. 연민을 느꼈구나. 그쵸. 근데 아이들은 그가 하얀색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약간 유대 관계만 좀 쌓고 있다가 근데 이 타이밍에 이들에게 또 운명 같은 시간이 찾아오죠. 바로 그 정부에서 이제 장군을 하나 보내요. 김맹호라고. 김맹호. 이름부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맹호네요. 네, 맹호가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가 이제 포상으로 이 부하들한테 혹시 오랑캐를 좀 잡아오면 자기가 이 북방에서 좀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낼름 아이들이 있는 곳을 불어요. 김맹호가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이제 해엄맥이 애들을 좀 도와주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덕춘과 해엄맥이 결국 다 죽게 됩니다. 덕춘은 다행히도 해엄맥이 하얀색이라는 걸 모르고 죽어요. 존재를 모르고 아직 거기서도 안 밝혀지는 거군요. 덕춘은 그 김맹호를 하얀색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순간 하얀삭이 해엄맥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눈물 한 방울 쏟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망할 제기라.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낸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그런 일단 과거가 있다. 해엄맥이 이 염라한테 차사로 발탁되는 순간 그 말을 해요. 이 덕춘이 안 들어가면은 자기도 저승차사 할 마음이 없다. 네, 원작에는 그렇게 해서 덕춘과 해엄맥 둘 다 저승차사로 이제 쓰게 된 건데 이번 영화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 완전 스포일러 아닌가요? 근데 전작도 워낙 원작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냥 원작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영화판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시면 보시라. 바뀌었겠죠. 네. 안 바뀌었으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다음 궁금한 거는 강림과 염라의 관계입니다. 네, 강림이 좀 계기더라고요. 많이 계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성주신을 잡아오라 명령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강림의 과거는 달라요. 되게 많이 달라요. 두 차사처럼 원전이 없는 게 아니라 원전이 원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작이라는 건 상관없고 원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원전. 네, 그러니까 원래 신화 과양생이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과양생이? 네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 3명이 너무나 그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절에 맡겨서 3년 이상 데리고 있으면 얘네들이 더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차기 전에 어린 애들이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못 참는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을에 딱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들른 그 집이 과양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게 뭐 주모 같은 거였겠죠. 근데 아이들이 딱 봐도 부티가 나잖아. 왕자니까. 달고 있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죽여요. 그 재물을 그렇죠. 얻으려고. 그래서 그 애들을 호숫가에 다 버립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숫가에 난 열매를 과양생이가 먹고 임신을 해요. 그리고 새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새 쌍둥이. 네. 그래서 그 과양생이가 애들을 되게 정성껏 키워요. 그래서 애들 3명 다 과거에 장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3명이 쭈루루 붙어요. 야, 하필이면 3명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붙었으니까 파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해야죠. 그 파티 날 피를 토고 다 죽어요. 저주가 걸렸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과양생이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 원님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죽음을 좀 밝혀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 밝힐 수 있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님은 한 명을 좀 저승에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되게 뛰어난 발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법과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에 있는 이게 염라대왕밖에 밝힐 사람이 없다. 야, 더 진보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그 이제 범우주적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 중에 똑똑한 그리고 이제 좀 대범한 이 강림이라는 녀석을 이제 염라대왕에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또 강림도
막막해요. 네. 가본 적 있어야지 죽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승 가려면 죽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 강림이 여색을 좀 많이 밝혀요. 첩이 18명 있었는데 그 18명이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야. 알 리가 있나 걔네들 죽어봤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처음 결혼한 조광지처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못생겼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광지처의 도움으로 이 가택신들에게 정성을 이제 다 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가택신들의 그 비호 아래 그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차저차해서 염라를 만나게 되는데 염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어요. 친데레였어요. 아 나 안 가. 막 이러고 했었는데 그럼 굳이 왜 가야 돼? 그쵸. 갈 이유가 없죠. 바쁘다고 째고 막 이러는데 몇 가지 그 꾀를 써서 결국 그 과양생이 앞까지 이제 그 염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 과양생이의 요 비밀을 밝혀내게 되죠. 알고 보니 얘가 왕자 3명을 죽였고 보니까 옛날에 사람을 더 죽였었네. 그러면서 얘는 이거는 얘 잘못이야 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관아에서 결국 그 과양생이는 그 오체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온몸이 찢어져서 죽는 육실을? 그런 벌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강림의 그 똑똑함이나 이런 걸 좀 봤던 그 염라가 얘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그 원님하고 딜을 봅니다. 내가 얘 데려갈게. 근데 원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좀 키운 애인데 약간 그 축구 구단처럼 이렇게 다 그러면 소유권으로 네가 육신을 갖고 있어. 내가 영혼을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님이 바보같이 그걸 딜을 한 거죠. 오케이 했더니 영혼 싹 빼가니까 육신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죽은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강림은 결국 그 염라의 그 부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는데 강림도 억울하게 죽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염라면 염라니까. 염라면 뭐 일해줄만 하죠. 네. 복리후생이 뭐 뛰어나겠죠. 뭐. 네. 평생 지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만화에서는 이런 설화를 조금 각색을 해서 뭐 이런 사건을 이제 조금 비슷하게 다루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강림 부인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조광지처한테 이제 사건을 해결한 다음에 강림이 너무 고마웠잖아요. 그동안 내가 못해준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김건모 노래처럼 옷 한 벌 못 사주고 해서 선물을 사들고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관계를 회복하려면 선물부터 주고 오미야게부터. 그래서 이거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딱 가는데 그 순간 염라가 이제 꾀를 짜요. 이 강림이 좋은 남자로 남으면 이 여자가 나중에 다른 남자들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강림이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그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고 이제 데려가요. 그리고 부인은 그 강림이 남겨둔 선물이 이제 그 빚이었는데 그거를 뭐 염라의 계획대로 하면은 그런 건 상관없이 이제 잊고 살았어야 했으나 만화책 마지막에 흰머리가 다 된 그 조광지처가 강림이 준 빚으로 아직 머리를 빗는 게 딱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그녀는 강림을 잊지 못했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화책에서 1편의 그 저승편 그러니까 김자홍이 나왔던 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좀 되게 굿 엔딩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런 걸 다 다루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투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죄와벌에서도 그가 약간 그 과거가 잠깐 나와요. 막 아버지를 잃는 듯한 묘사가 나오고 전쟁통에 그리고 뭐 어떤 여자의 관을 막 부여잡고 막 우는 뭐 그런 것도 나와서 혹시 이거를 이제 강림을 옛날에 어떤 장군으로 묘사를 하고 아니면 이걸 해원맥의 과거랑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큰 전쟁이 이제 뭐 나게 돼서 뭐 그럼 세 명은 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염라가 뭔가 판짠이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가능성 자체가 원작에 비해서 되게 많아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반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고편에서 나온 반전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선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또 반전이 있다고 하니
그거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김수홍이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대체 나를 굳이 환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모종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염라가 관련이 있으니까 괜히 염라 대왕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세 번째 심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엔 지금 주인공은 하정우 씨로 가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렇죠. 제일 큰 기둥은 하정우 씨의 그 강림일 것이고 그의 곁다리로 이제 해원맥과 이 성주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성주 씨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초반이나 아니면 막판에 질질 짜는 포인트고 야. 그들의 과거 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럼 이 캐릭터, 이 세 명의 캐릭터를 제일 주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차사들의 이야기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1편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되죠. 뭐 C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무리 뭐 아쉽다고 해도 뭐 그 정도면은 관객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 했을 거고 이번엔 또 다른 지옥 3개가 또 등장한대요. 저희가 전편에서 아마 지옥들 더 추가적으로 그렇죠.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지옥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또 배경 보는 맛 그리고 사람의 그 가슴을 격정적으로 울리는 심파 네. 또 질질 흘릴까봐 진짜.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란 게 내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결국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는 게 심파거든요. 저 솔직히 말해서 1편을 너무 좀 그런 별로였어요. 완성도적으로 별로였는데 너무 울었어. 요번에도 가서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너무 울 것 같아. 이게 무슨 네. 근데 그런 코드를 주는 영화가 또 우리나라에 생각해보면 요즘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죠. 네. 최근에는. 극장에서 눈물 빼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 신화만 다시 잘 재현해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제 연애고자지만 제가 이렇게 꼭 여자친구나 썸 타는 분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휴지 꼭 준비해가지고 그럼요. 손수건 준비해가셔서 이렇게 또 점수 한번 따고 그래야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1편하고 2편하고 동시 제작했다고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많이 보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촬영 같이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촬영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죠. 단점을 보완하기는. 일단은 그래도 CG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듬을 CG가 수 좀 있고. 다듬었겠죠. 그리고 뭐 좀 아쉬운 건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연맥의 연기 톤이 많이 붕 떠 있어서 많이 붕 떠 있는 게 과거에 어떤 사건의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면 정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연락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그 기억을 잃으면서 얘가 헷가닥한 거야. 그렇죠. 완전 그 있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보 정준하가 된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좀 이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몰랐어 아저씨 나 처음 기억 잃어봐서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다행인 거는 네. 그나마 마동석 씨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번에 1편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해그리드 형님이 조금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마동석 씨가 아예 지변에서 자기가 해오던 연기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중심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비중이 네. 작으면 안 그렇지 않을 되는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전편에서도 사실 그 깜짝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배우분들이 은근히 많이 이제 왔죠. 곳곳에 나오셨잖아요. 유준상 씨나 김수로 씨나 김민정 씨도 사실 거기서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 편에도 그 깜짝 게스트가 있지 않을까. 흥행으로 너무 잘 됐으니까 3편 4편 기획하는 김에 또 투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그분들이 또 출연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부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DBC